EUV 발생 장치를 ASML 장비의 호환형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빼버리고 우리 거 갈아 끼워서 넣으면 훨씬 더 많은 EUV 빛을 낼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좀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도대체 장기 계획이란 걸 가지고 이거 정책을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가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샤프하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12월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2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 트라이폴드는 왜 Z 폴드가 아니라 G 폴드인가?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3등분으로 접히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G 트라이폴드를 출시를 했죠. 공개를 했죠. 아직 출시한 건 아니고 출시는 12월 12일이라고 합니다. 출고가는 359만 400원. 400원은 왜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59만 원으로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는 가장 비싼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스마트폰이지 사실상 폴더블 태블릿인데 거기에 통화 기능을 얹은 뭐 이런 카테고리의 제품이라서 이걸 기존 스마트폰 가격하고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이 제품의 스펙이나 아니면 특징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화웨이 메이트 XT죠. 이 제품하고 접히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는 메인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G 형태로 접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서 봤을 때 G자 형태가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화웨이의 메이트 XT는 Z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접히기만 하면 되지 뭘 그게 접히는 모양이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상품성하고 혹은 제조 관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G 폴드가 이 G자로 접히는 G 폴드가 원가나 두께나 무게 측면에서 좀 불리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 제품은 이렇게 완전히 접었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다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고 이쪽 안에 이제 두 개가 맞붙어 있고 그러니까 완전 접었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접은 상태에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뒷면에 보시면 보조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근데 화웨이의 메이트 XT 같은 경우에는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어떻게 접더라도 가장 바깥쪽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보조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고 이걸 그냥 보조 디스플레이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봐도 보조 디스플레이가 따로 없어요. 원래 삼성 같으면 이 자리에 보조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조 디스플레이가 따로 없고 그냥 요 놈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가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 뭐 어떤 스펙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리지드 방식의 OLED를 썼다 이러면 한 2, 3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플렉서블이다 이러면 한 7, 8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라서 원가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할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께나 무게 측면에서 불리하겠죠. 이 부분에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뭐 배터리를 좀 더 넣어도 되는 거고 다른 좀 디자인적으로 유도리를 부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펼쳤을 때 두께는 화웨이 대비 삼성전자가 0.3mm 정도 두껍고요. 접었을 때는 0.1mm 정도 두껍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1g 더 무겁게 이제 나왔고 이건 굉장히 방어를 잘 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면 사실은 거의 차이 안 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출고가는 오히려 더 싸졌죠.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G 폴딩이 아니라 Z 폴딩을 했다면 지금보다 두께나 무게나 좀 더 내릴 여지가 있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G 폴딩을 했다는 건 또 그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어떤 장점이냐면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내구성이고 하나는 버닝 측면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XT는 이 부분이 외부로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이걸 보조 디스플레이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이 언제나 깨질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라고 봤을 때 이게 아래쪽에 있다면 이게 와장창 깨지겠죠. 이 부분이 깨지면 이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내구성에 관한 거고 하나는 버닝에 대한 건데 사실 OLED 뿐만이 아니고 LED도 마찬가지지만 자발광 디스플레이는
언제나 버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버닝이라는 게 화면의 전 영역에 대해서 이분하게 생긴다면, 그러니까 골고루 버닝이 생긴다면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LED TV도 보고 OLED 모니터도 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휘도가 떨어지는 거는 사람 눈으로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화면의 특정 영역에 휘도가 떨어진다, 그건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사람 눈은 2%의 차이를 알아챕니다. 인접 화소의 밝기 차가 한 2% 이상 차이 난다, 그럼 사람 눈으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화웨이의 이 Z 폴드는 요 메인 디스플레이의 일부분을 보조 디스플레이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1년이 아니라 3년, 5년 쓴다고 봤을 때 화면의 이쪽 영역하고 이 두 개 영역하고의 사용 빈도는 차이가 크게 나겠죠.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요 놈은 펼쳤을 때도 쓰고 접었을 때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아마 버닝이 일어나는 속도가 여기가 가장 빠르고 여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여기 사이에서 보조 디스플레이로 쓰는 이 부분과 요 두 개 영역 요 사이에서 분명히 휘도차가 발생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Z 폴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옛날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연구하시던 분이 나와서 세미나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반으로 접히는 거 있잖아요. 반으로 접히는 것도 아웃폴딩을 하려고 그랬었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인폴딩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이런 고려를 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인텔 떠난 팻 겔싱어 EUV 레이저 스타트업 이끈다. 이번 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미국 행정부가 엑스라이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면 한 2,200~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받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투자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정부니까 아유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런 거액을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받을까 해서 봤더니 이 회사의 일단 이사회 의장이 팻 겔싱어고요. 창업을 하신 건 아니고, 창업은 2021년도에 니콜라스 켈레즈라고 하는 분이 창업을 했고, 아마 이 겔싱어를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발이 좀 넓으니까. 그래서 이번 투자도 상당한 역할을 했겠죠, 겔싱어 전 CEO가. 그럼 엑스라이트가 뭐 하는 회사길래 미국 투자도 받고 그리고 이런 거물이 이사회 의장으로 앉아있나? 이 회사는 EUV 노광 장비용 광원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EUV 장비, 그러니까 ASML이 만드는 EUV 장비의 내부거든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EUV 빛이 방출이 돼서 반사해서 여기 웨이퍼에 노광이 되는 모습을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에 깔때기처럼 생긴 게 있죠. 여기 이제 EUV 빛이 방출되는 부분이고, 그걸 확대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놈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ASML 자회사로 있는 사이머라고 하는 회사가 이걸 만드는 거건데, 엑스라이트는 야, 사이머가 만드는 그 방식 너무 안 좋아,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볼래 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지금 사이머가 만드는, 그러니까 ASML 자회사가 만드는 EUV 생성 방식이 어떻게 되길래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게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이긴 한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되게 경외감이 생기는데, 자, 주석 있죠? 우리 금속 중에 주석이 있습니다. 그 SN이라고 보통 원소 주기율표에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열을 합니다. 이게 녹는 점이 한 230도쯤 되는데 23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요놈이 녹겠죠. 그 녹은 애를 쏴준대요. 이렇게 쏴주는데 드랍렛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방울처럼 만들어서 쏴주는데, 그 쏴준 놈을 CO2 레이저로 2방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레이저를 때릴 때는 주석이 평평하게 납작해지고, 그리고 그 납작해진 놈을 레이저로 한 대 더 때리면 이놈이 플라즈마가 되면서 EUV 빛을 요만큼 내는데, 그거를 모으면 반도체 노광공정에 쓸만한 정도가 되더라. 그럼 어느 정도를 모아야 되느냐?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주석방울을 가열해서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1초에 5만 번 떨어진다고 합니다. 1초에 5만 번. 1초에 5만 번을 도대체 어떻게 쏘는 거지? 1초에 눈을 깜빡이는 것도 한 서너 번밖에 못 깜빡이는데 주석방울을 5만 번을 쏜다고?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 주석방울의 크기라는 건 제가 봤는데, 이게 주석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머리카락 두께의 4분의 1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두께를 보통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머리카락 두께의 4분의 1 정도 되는 주석방울을 1초에 5만 번을 쏘고 그 5만 번 떨어지는 애를 레이저로 한 놈당 2번씩 쏜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1초에 10만 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신이 좀 아득해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이 방식이 엑스라이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라 이거야.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도 EUV 빛이 출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엑스라이트 얘는 어떻게 만드는데, 이 회사를 창업한 이제
니콜라스 켈레즈라고 하는 분은 입자가속기 연구소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만드는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뭐 이쪽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말 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읽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속기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를 줘서, 전자에 에너지를 줘서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그런 가속기가 있잖아요. 그 가속기에다가 전자를 가속을 시킵니다. 그럼 가속을 시킨 애가 언듈레이터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경로를 지나게 되는데, 그 경로를 지날 때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게 일자가 아니고 울퉁불퉁하니까. 그럼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 잃어버린 에너지만큼 EUV가 방출된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되게 제가 대충 설명한 것 같지만 제가 이해한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엑스라이트 얘기로는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 방식으로 만들면 이제 1kW에서 10kW 이상의 빛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니네는 250W에서 500W 밖에 안 나오지 않냐.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우리가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028년에 프로토타입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입자 가속기 형태의 EUV 발생 장치를 ASML 장비의 호환형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빼버리고 우리 거 갈아 끼워서 넣으면 훨씬 더 많은 EUV 빛을 낼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노광 장비를 돌릴 때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쓸 수 있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세요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1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한 겁니다. 요 앞에서 보신 요 EUV 장비 한 대에 2,500억 좀 한다고 하잖아요. ASML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이렇게 팔 때 2,50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유 무슨 장비 한 대가 2,500억씩이나 했다가 요 주석 떨어뜨리 1초에 5만 번씩 떨어뜨리고 그거를 2대씩 맞춘다, 이런 설명 들으면 2,500억도 좀 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다음은 여러모로 이상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 보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마찰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한참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포토레지스트 회사들이 중국으로 출하를 정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반도체 산업에 이제 보시면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이 일본 회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자, 일본이 아닌 거는 28%밖에 없죠. 13% 기타하고 그냥 듀폰 15%니까 8%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일본 회사들이라서, 야,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 안 할래 하면은 사실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다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이 큰일 났다. 좀 재밌는 거는 그날 동진세미캠 주가가 급등했죠. 한 1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일본이 수출 안 하면 혹시나 동진세미캠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가 나가고 좀 이상했던 게, 저희도 이제 당시에 이제 홍콩발 보도를 보고 관련해서 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포토레지스트 회사의 한국 법인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이리저리 알아봤을 때는 중국 지사가 출하 중단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아무래도 기사가 오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ARF면 몰라도 KRF는 타격이 없을 것.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KRF용 포토레지스트는 국산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사용량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자국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쓰려고 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ARF도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극소량밖에 쓰지 않아요. 중국산을 극소량밖에 쓰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대안이 있고 얘는 대안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를 알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과연 이거를 막았을까?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이제 가시광선이고, 여기서부터 왼쪽 파장을 쓰게 되는데, 뭐 I라인, G라인 이거는 가장 이제 더미한 패턴을 위해서 쓰는 거고, 보통은 KRF, ARF 이쪽이 우리가 DUV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자외선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EU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파인한 패턴을 만들 때 쓰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EUV 노광 장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정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 자, DUV에 사용되는 ARF와 KRF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일본이 막았다는 건데, 이 KRF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국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막는다고 중국에 치명적일까? 오히려 옛날에 2019년에 우리나라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국산화 열기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은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회사들한테 좀 국산화 의지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에 자작극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게 홍콩 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국 정부에서 이거 잘못된 역정보를 흘려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국산화를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일본하고 한참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산업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인상을 해외에 풍김으로써 좀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죠.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를 일본 정부가 부인했다. 그런 적 없다. 우리 수출 통제한 적 없는데 계속 하고 있어. 무역관리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도 이 기사를 보면 그 월요일날 나왔던, 그러니까 홍콩 언론에서 나왔던 그 기사는 지금으로 봐서는 오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두 번째 아까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사이머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사이머. 그러니까 지금 ASML에 EUV 노광 장치를 공급하는 이 사이머는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원래 미국 회사였어요. 근데 EUV 기술이 양산되기 한참 전에, 한 2010 몇 년도에 ASML이 인수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EUV 기술이 지금 반도체 업계에 가지는 위상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아마 승인을 해줬겠죠. 그래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 ASML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겔싱어가 있는 엑스라이트가 입자 가속기 방식을 이용을 해서 EUV 레이저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은 네덜란드에 가 있는 EUV 기술의 한 절반 정도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번에 1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업계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겔싱어 CEO가 여기 가 있는 거는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좀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도대체 장기 계획이란 걸 가지고 이거 정책을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가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샤프하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이런 수를 드는 거를 보면 생각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거는 성공할지를 계속 좀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